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하노이와 서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여행객들이 해외에 나가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특히 그 나라와 우선 비교를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는데 이 나라는 왜 이럴까? 그리고 이 나라가 우리나라와 뭐가 다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 어떤 단점이 있을까? 그걸 많이 비교를 해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하노이와 서울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우리 한국이 쪼그라드는 거죠. 쪼그라들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쪼그라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같이 전 국민이 정예화해서 세계 핵심 기술 그리고 핵심 사업 주관하면은 국력이 쪼그라들지 않고 그대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는 지금 여러 가지 힘들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력을 보충해야 됩니다. 인력을 보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일이 되는가, 통일이 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동남아에서 많은 인구를 유입해서 우리가 그 인구를 유입한 인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이 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 크게 세 가지 방법인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트남에서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 그걸 이번 하노이 여행에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노이 여행에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선 한국과 베트남의 공통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특히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같은 동양인이죠. 그래서 낯설지 않습니다. 물론 베트남인들의 체격이 저희보다 약간 왜소하지만 거의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또 하나는 식민지 지배와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 국가의 경험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프랑스로부터 그리고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막 오랜 기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후유증이 지금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베트남은 남북이 전쟁을 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북부 연합이 승리를 해서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됐지만 남북이 오랜 기간 전쟁을 했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남북 전쟁을 했습니다. 또 하나 과거에 한국은 과거에 중국의 거의 식민지 반식민지적인 기관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 도호부가 설치됐을 때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베트남은 안남 도호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동쪽으로는 한국, 남쪽으로는 베트남이 중국의 조공 외교의 대상 국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한국의 문화권은 이웃나라인 일본 문화권과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베트남과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는 거죠. 한국, 중국, 베트남이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고 지금의 세계 문명 석학들 예를 들어서 세뮤얼 헌팅턴이나 토인비나 홉스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문화권을 한국과 베트남을 같은 문화권으로 본다는 거죠. 이런 유사점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베트남에 대해서 정겹기도 하고 또 우리의 과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기도 합니다. 베트남 프랑스와 악연이 있죠. 식민기간을 거의 80년 넘게 하고 또 프랑스와 전쟁을 거의 10년 동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영웅이 된 사람이 바로 호치민이죠. 호치민은 베트남에서 영웅 받을 정도로 지도력이 뛰어났고 또 많은 면에서 모범이 됩니다. 어떤 강한 민족주의 경향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또 남북 전쟁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뒀어.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에서 이긴 그런 영웅이 바로 호치민인 거예요. 그리고 또 민중들한테 자상하고 검소합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은
호치민의 사무실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일반 사무실보다 훨씬 못한 그런 분위기죠. 검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호치민의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국제정세 판단이 미흡했다는 거죠. 그 프랑스에 유학하면서 프랑스에서 일을 하면서 그 선진국에 일을 하면서 프랑스에 반대하는 그런 공산당과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결국 베트남을 사회주의 국가로 유도한 거죠. 이게 가장 큰 약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가장 느낄 수 있는 건 뭘까? 저는 우선 눈, 코, 귀가 너무 자극적이었다. 엄청난 매연, 눈과 코가 자극을 받았죠. 또 엄청난 오토바이 소음, 계속 크락신이 울리죠. 그리고 노천 시장에서 풍기는 악취. 그래서 제가 이걸 아마 빨리 극복을 해야지 우리가 베트남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사고가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실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건널목에서 파란 신호가 와도 우리가 건너기가 위험합니다. 왜? 파란 신호가 와도 오토바이들은 달리기 때문에 어떤 오토바이들은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했는데 그 많은 오토바이들이 사고 없이 다 다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의 어떤 쉽게 말하면은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이 많은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차세대 세계 공장, 그래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많이 공장이 이주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트남 인구는 지금 거의 1억에 다가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트남의 인구 구성입니다. 베트남은 전체 인구 65%가 30세 미만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0.84%고 그래서 앞으로 이 베트남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바로 이 젊은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베트남과 여러 가지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얽힌 사연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참전, 물론 베트남 사람들이 잊어버리진 않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실용주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그 과거를 우리가 극복해서 지금 베트남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국가는 한국입니다. 앞으로 이 주도권 싸움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리라 봅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더군다나 최근에는 미국까지 지금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한국과 일본의 경쟁 관계가 아주 치열한데 지금 베트남에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국에 대체할 국가는 바로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중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베트남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될 건가?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베트남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베트남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나름대로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 또 하나는 문제는 우리가 폭넓게 교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베트남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걸 계속 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를 한 박항서 감독을 지금 서울시에서 홍보대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장점, 특히 이제 한류, K-드라마, 지금 베트남에 가서 이번에 느낀 것도 있습니다만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 이벤트를 하고 있죠. 한국 관련 이벤트. 그래서 이런 행사를 우리가 부지런히 해서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는 국내 체류인 중에서 중국 조선족 이외에는 베트남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역 수출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 세 번째인데 우리가 수출에서 가장 무역 수지의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는 베트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트남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문제에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동반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국가로 우리가 위치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국내 문제, 인구 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의 경제 문제 해결, 그리고 한국의 여러 가지 자본주의와 사본주의 남북 전쟁에서 우리 북한 문제 해결에서도 베트남이 아주 중요한 우리한테 역할을 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행 가서 어떻게 느끼는가 그 소회의 일환으로 하노이와 서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